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몸 내가 고쳐 쓴다입니다. 저자는 미국 자연의학 전문가 이경원, 출판사는 책과 이음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들. 대부분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외부와 직접 통하는 코와 입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따라서 면역 병력의 반 이상은 코와 입부터 기관지, 위, 소장, 대장, 항문에 걸쳐 직결해 있으면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뿐 아니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먼지와 진드기, 꽃가루 등을 잡아내죠. 또 음식의 알레르기 성분, 가공식품의 첨가물, 대장의 독소, 나쁜 박테리아와 곰팡이들도 포착해서 없앱니다. 그런데 대장에 나쁜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번성하고 변비도 심해서 대장에 독소가 많아지면 이러한 독소와 박테리아, 곰팡이가 장벽을 뚫고 혈액으로 들어가 전신을 돌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 속의 백혈구들이 이들 나쁜 균과 독소를 잡아 없애느라 면역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호흡기 등 다른 곳을 지키고 있는 병력이 약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틈을 타서 감기나 신종플루, 각종 질병들이 쳐들어오면 당연히 대항할 힘이 부족해서 병에 걸리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병은 입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고 이것을 잡아내느라 면역 소모가 커져서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생기고 나쁜 병균들이 들어와도 잡지 못하고 놓쳐서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병은 입에서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몸 전체 건강이 나빠지고 쉽게 다른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평생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평소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의학에서 자연치료제와 함께 올바른 음식 섭생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식의 기본은 탄수화물 50%, 단백질 30%, 좋은 오일 20%와 야채, 과일, 섬유질을 골고루 먹는 것입니다. 탄수화물만 많이 먹으면 영양은 부족한데 당뇨와 비만이 될 수가 있고 식사 1시간 후에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졸음이 쏟아지죠. 단백질은 육식과 달걀, 생선, 콩 등에 많이 들어있지만 육식의 단백질은 노화를 촉진하고 암에 걸릴 확률을 높이므로 가능한 한 먹지 않는 것이 좋고 생선, 특히 콩을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달걀은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무조건 꺼려 하지 말고 질 좋은 달걀이라면 하루에 1개 정도 먹어도 괜찮습니다. 야채와 과일, 현미, 통밀, 콩, 씨앗 종류, 견과류를 주로 먹고 생선과 오메가3 오일을 먹어야 합니다.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은 살이 빠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호두나 파칸,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볶지 않은 생것으로 먹어야 합니다. 볶으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밥을 폭식하거나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서 췌장에 큰 부담이 돼서 나아가 저혈당이나 당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 겉면의 라벨을 잘 읽어보고 과당과 자당, 포도당, 메가당, 우선당, 유당, 옥수수당 등이 표기되어 있으면 설탕이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육식을 줄이고
버터와 마가린, 가공한 트랜스 지방, 그리고 백미, 흰 밀가루, 달달한 것, 가공식품을 금해합니다. 면역은 장벽에서 소화가 다 되지 않은 육식의 단백질과 글루텐을 적으로 오인해서 공격합니다. 이때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 물질이 장벽을 상하게 해서 장내 독소가 몸속으로 더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글루텐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음식은 밀가루와 호밀, 보리, 귀리 등이 있으며 이런 음식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쌀과 옥수수에는 글루텐이 없습니다. 포화 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육식을 피하고 생선과 콩을 먹어야 합니다. 고기가 정 먹고 싶다면 껍질을 벗긴 닭고기를 조금만 먹습니다. 베이컨이나 햄 같은 가공육은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식품 첨가물이나 인공색소, 인공향료를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우울증이나 천식, 알레르기, 편두통 등 많은 질병을 일으키고 아이들의 집중력과 학습 능력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다음은 우리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채식을 하지 않는 사람이 심장병, 암, 중풍, 관절염 등 각종 만성 퇴행성 질병에 걸리기 쉽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채식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영양소와 섬유질과 필수 지방산이 많이 있고 포화지방이 적기 때문이죠. 특히 채식의 섬유질은 위장에서 오래 머물기 때문에 식후에 혈당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배가 부른 느낌을 줘서 소화효소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짧아서 변비를 없애주죠. 게다가 장내 소장균, 대장균의 식량이 되어 증식을 돕고 대변의 양을 늘리고 대장의 독소를 흡수해서 배출시킵니다. 야채, 과일, 콩 같은 수용성 섬유질은 장 점막세포의 식량이 됩니다. 그래서 섬유질이 부족하면 장 점막세포가 부실해지고 장 점막에 작은 구멍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화가 안 된 음식 분자와 나쁜 균들이 이 구멍을 통해 혈액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것을 장벽이 새는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음식 알레르기, 염증, 자가면역 질병 등 갖가지 원인 모를 만성병을 만들어내는 원인으로 작용하죠. 산성인 동물성 식품을 줄이고 알칼리성인 칼슘과 야채, 과일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신맛이 나는 과일은 산성이지만 이러한 산은 소화에 다 쓰이고 알칼리성만 남게 돼서 몸에는 알칼리성으로 작용합니다. 과일은 유기농으로 키우고 잘 익은 과일을 따서 바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과일을 먹기 전에 따거나 익은 것을 며칠 뒤에 먹게 되면 좋은 성분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한편 집에서 직접 갈아서 마시는 과일즙과 시중에서 파는 과일 주스는 맛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대량으로 생산되는 과일 주스는 단맛을 내기 위해서 프럭토스라는 과당을 넣는데요. 이것은 간에서 알코올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라벨에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실험쥐에게 이 과당을 오래 먹였더니 간의 알코올 중독처럼 지방간과 간경화가 나타났습니다. 살충제는 안으로 스며들면 아무리 겉을 깨끗이 씻어도 빠지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유기농을 먹는 게 최선입니다. 다행히 과일과 야채의 살충제 함량은 동물성 지방과 고기, 치즈, 우유, 달걀보다 훨씬 낮으며 과일, 야채의 다양한 항산화제들이 어느 정도 살충제를 해독하는 작용을 합니다. 야채, 과일은 살충제를 제거해주는 자몽씨 농축액에 담갔다가 씻어 먹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되면
과일은 껍질을 벗기고 상추나 배추 등은 겉잎은 떼서 먹습니다. 유기농 과일은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야채와 과일은 다양한 색깔을 골고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야채를 넣어서 만든 오색 야채국과 오곡밥을 먹으면 비만도 없어지고 무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2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중 1리터는 음식의 수분을 통해 섭취하게 되지만 나머지 1리터 정도는 물을 마셔서 보충을 해야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빠지기 어려워져서 신석과 담석이 생기고 면역도 약해집니다. 물은 정수된 것을 먹어야 하며 물속에 알루미늄을 거르는 역삼투압 정수기가 가장 뛰어납니다. 육식을 과하게 먹으면 혈액이 끈적거려서 동맥경화가 되기 쉽고 고혈압과 심장병, 중풍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오메가6 오일이 전혀 불필요한 것은 아니죠. 우리 몸은 오메가3와 오메가6, 이 두 가지 필수 오일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메가6와 오메가3 오일의 이상적인 비율은 4대1입니다. 하지만 대개 20대1로 먹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인병에 걸리는 것이죠. 지나치게 육식을 많이 하고 생선과 아마씨, 견과류 등을 적게 먹는 데서 그 비례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이 비율을 맞추려면 육식을 줄이고 오메가3 오일이 많은 연어와 대구, 고등어, 청어, 정어리, 가자미 같은 생선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생선의 수은 함량이 건강을 해칠 정도로 위협을 주지 않으므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상어나 황새치, 참치같이 크고 오래 사는 생선을 너무 자주 과하게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을 올린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소금 섭취만 줄인다고 혈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칼륨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칼륨과 소금의 비율은 최소 5대1 정도가 돼야 하는데요. 짜게 먹는 사람의 비율은 1대2 정도로 칼륨 섭취가 지나치게 부족하죠. 야채와 과일에는 칼륨이 많아 소금의 비율이 50대1에서 많게는 100대1 정도가 됐죠. 결과적으로 혈압을 높이지 않으려면 평소에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을 찾았다면 이미 건강을 찾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음식 알레르기는 면역을 크게 약화시키며 천식과 비염, 여러 가지 면역성 질병을 일으키죠.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영양을 주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레르기 음식을 찾아내 금지하는 것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스트레스 또한 병이 되므로 마음을 편안히 하고 입단속을 잘하면 모든 병이 스스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체질에 맞는 음식 찾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체질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음식만 7일에서 10일간 먹다가 새로운 음식을 하나씩 추가해서 2, 3일간 먹어보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나쁜 반응이 나타난 음식은 즉시 중단하고 기록을 해둡니다. 나쁜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음식을 중단하고 며칠 간격을 두었다가 새로운 음식을 추가해서 먹어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쌀밥과 야채, 과일 위주로 7에서 10일간 먹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대개 1시간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것은 6시간이 걸리기도 하므로 6시간 후에 다음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양념을 넣었는지도 기록해둡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모든 육식과 생선, 게, 새우, 조개, 오징어 등의 해물과 달걀, 유제품, 초콜릿, 설탕, 커피, 가공식품은 금해야 합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죠. 머리가 무겁고 아프고 약간 어지럽기도 하며 식후에 식곤증이 오고 속이 더부룩하며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눈밑이 검게 되거나 부어서 주머니가 생깁니다. 고종 알레르기의 경우 만성적으로 편도선이 붓고 감염이 잘 되며 부종이 있죠. 가장 잘 나타나는 증상은 두드러기와 두통, 소화불량 등으로 먹은 지 30분에서 1시간 안에 두드러기가 나고 피부가 가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화 방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사람이 늙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왜 노화가 되는지 알면 그것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세포의 건강은 세포막에 좌우됩니다. 세포막이 건실해서 유통이 잘 돼야 영양소가 들어가고 노폐물과 독소가 빠지는 작용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세포막이 부실하면 세포가 노화해서 사망하고 사망하는 세포가 많을수록 신체 노화가 빨라지죠. 항산화제는 매일 생겨나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막을 보호해줘서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고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우리 몸에서는 간이 항산화제, 글루타치온을 생산하며 이것의 생성을 도와주는 것으로 실리마린 같은 약초가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는 또 다른 이유는 나이를 먹을수록 몸에서 복제되는 DNA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엽산과 비타민 B12가 불로초로 불리는 이유는 유전인자 게놈 손상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종합 비타민에 비타민 B12,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엽산을 추가하면 노화를 지연시키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강력한 항산화제 아세틸시스테인을 추가하면 진시황이 애타게 찾았던 불로초를 복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불로초를 먹는다고 무조건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고 과로하지 말아야 하며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고 살이 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입단속을 잘해서 소식을 하고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영양제 보관법입니다. 자연치료제 label에 쓰인 보관 방법을 보면 되게 건조하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햇빛이 드는 곳이나 자동차 속, 부엌의 열기구 근처에 보관하지 말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집안에서 가장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더운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가동하는 실내에 보관하면 되는 것이죠. 캡슐이나 정제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습기가 찰 수 있으므로 실내의 신선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 안의 습기 제거제는 그대로 병 안에 두고 사용합니다. 단 기름 종류는 무조건 냉장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습기가 차지 않게 뚜껑을 잘 닫는 게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 달맞이꽃 종자유, 아마씨, 보리지유, 이런 기름 종류는 무조건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본래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제조회사들의 로비로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아무리 멀쩡하더라도 판매할 수 없으니 결국 제조사의 공급량을 일정하게 늘려주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죠. 내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약초나 파우더를 여러 번 먹어보며 실험을 해봤지만 여전히 효과는 있었습니다. 모든 자연치료제는 유통기한이 명시되어 있죠. 유통기한은 제품에 따라 또 회사의 생산 방법 등에 따라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 오일 중 액체로 된 것은 1년 반, 캡슐로 된 것은 2년 반이고 약초는 3년의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라벨에 적힌 유통기한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오일이나 액체로 된 것을 제외한 마른 건재나 추출물의 파우더 제품은 다소 유통기한이 경과돼도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모양이나 색이 변질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다음은 당뇨병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인 당뇨는 잘못된 식생활과 생활습관, 영양소 부족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인 당뇨도 유전성이 있으나 식생활과 라이프 스타일이 좋으면 평생 걸리지 않습니다. 흰 빵과 탄수화물, 육식을 주로 먹고 채소와 섬유질 섭취가 적은 서구적 식단이 당뇨와 비만을 일으키는 주범이죠. 육식을 많이 하면 동물성 지방의 불포화 지방산이 세포막에 침착돼서 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이렇게 세포의 인슐린 반응도가 떨어지게 되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생산해야 하고 이것이 오래되면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 생산 능력이 떨어짐으로 당뇨로 발전하게 되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세포막에 인슐린이 들어가는 문의 열쇠 구멍이 지방으로 막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의 열쇠를 열지 못해서 혈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혈당은 인슐린이 문을 열어줘야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야 혈액 내 혈당 수치가 떨어지죠. 세포는 혈당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흰 밥과 흰 밀가루, 과자나 설탕, 이런 정제 탄수화물 등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크게 올라가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그리고 혈액 내의 혈당을 세포 내로 갑자기 몰아넣기 때문에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저혈당이 됐죠. 혈액 내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부신피질에서 혈당을 증가시키는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해야 하고 결국 부신피질도 지쳐서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처럼 혈당의 폭등이 자주 반복되면 혈액에 인슐린 과잉 분비되는 일이 자주 반복되게 되죠. 세포는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가 떨어집니다. 그 결과 췌장은 갈수록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다가 지치게 돼서 인슐린 분비가 줄고 당뇨로 발전합니다. 당뇨 환자는 콜레스테롤도 높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콜레스테롤 역시 세포막에 침착돼서 열쇠 구멍을 막히게 하므로 당뇨 치료를 위해서는 콜레스테롤도 함께 낮춰야 합니다. 비만이 되면 지방이 세포에 침착돼서 세포의 인슐린 반응도가 둔감해집니다. 그러면 혈중 인슐린이 높아지고 인슐린이 높아지면 지방 분해를 저해해서 더욱 비만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따라서 살을 빼고 운동을 하고 동물성 지방을 먹지 않으면 당뇨의 모든 증상이 개선되고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생선과 달걀, 콩, 이런 단백질들과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 그리고 좋은 오일, 야채의 섬유질이 균형을 이룬 식단은 영양도가 고를 뿐 아니라 혈당을 천천히 올리므로 인슐린이 대량 분비되지 않아 당뇨 치료의 근본이 됩니다. 다음은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증상입니다. 위장의 음식들과 위산이 식도로 넘어와서 가슴이 아프고 쓰린 증상 때문에 심장병으로 오인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구부리거나 엎드리면 음식이 넘어오고 쓰리며 음식을 삼킬 때 통증이 있죠. 위산의 자극으로 목에 가래가 생기기도 합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트름이 자주 나오고 배가 더부룩하게 꽉 찬 듯하며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다음 식사 때가 돼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 병에 대한 원인이죠. 이 증상의 가장 큰 원인은 기름에 튀긴 음식, 베이컨, 이런 가공된 고기, 설탕의 과용, 초콜릿, 토마토, 알코올과 흡연, 항생제, 아스피린과 코티손, 관절염 약 등 다양합니다. 커피나 귤 종류, 매운 음식, 자극성 있는 음식을 먹으면 증상이 악화됩니다. 초콜릿이 특히 심하고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니코틴이 식도 관략근을 이완시켜서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게 됩니다. 과식으로 위장이 팽창하면 위장과 식도 간의 관략근이 열려서 식도를 자극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위산이 부족해도 식도가 제대로 닫히지 않습니다. 음식이 위장에 오래 머물러서 관략근이 붓고 염증이 생기기 때문이죠. 스트레스는 위산 분비를 억제해서 소화를 방해하고 식도 역류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다음은 자연 치료법입니다. 음식을 천천히 잘 씹고 과식과 음주와 흡연을 금합니다. 식후에 바로 누우면 음식이 식도로 역류하므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위장을 비우고 자야 합니다. 잠을 잘 때는 머리를 높게 하고 위산이 역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산이 많아서 식도 역류증이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위산의 분비가 적으면 소화가 안 된 음식이 위장에 오래 머물면서 위장과 식도 간의 관략근을 계속 자극하고 이렇게 해서 관략근이 붓고 꽉 닫히지 않아서 식도 역류증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위산과 펩신, 소화 효소를 보충해서 위에서 음식이 빨리 내려가게 해줘야 합니다. 위산은 식사 중에 먹어서 식도와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만약 위산이 많아서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쓰리더라도 제산제를 먹지 않도록 하고 알칼리성인 산호칼슘이나 야채 과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제산제는 일시적인 증상은 없애주지만 결과적으로 증상을 더 악화시키고 습관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식후 45분에서 1시간이 지나도 음식이 위장에 그대로 있는 느낌이라면 위산 분비 기능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식사 전에 식초 1숟가락을 물 3분의 1컵에 타서 마시면 위산도가 높아져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위산 부족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초밥이나 생선회, 냉면, 샐러드 같은 찬 음식을 먹고 설사를 한다면 위산이 부족한 것입니다. 청결하지 못한 식당의 도마나 주방기기, 야채 등의 살모넬라균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인데요. 위산이 부족하면 살모넬라균이 위장에서 죽지 않고 통과해서 장에서 설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 사람이 한 식당에서 맥주와 음식을 같이 먹었는데 한 사람은 멀쩡하고 또 한 사람은 배탈이 나고 다른 한 사람은 설사와 구토가 심해서 며칠 동안이나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탈이 난 두 사람은 위산이 적은 데다 맥주를 마셔서 위산이 희석돼서 살모넬라균을 죽이지 못한 것이고 탈이 나지 않은 사람은 위산이 충분해서 살모넬라균을 죽인 결과입니다. 식후에 과일을 먹고 소화가 안 되는 사람도 위산 부족입니다. 과일과 야채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위산을 중화하는 제산제 역할을 해서 위산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식후에 물을 마시면 위산이 희석돼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위산이 부족해서 소화불량과 속쓰림이 생기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배가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오며 가스가 차고 변비가 생기며 변이 묽어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져 위산과 소화 효소가 부족하게 되죠. 20, 30대의 젊은 나이에는 위산 과다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위산 과다인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제산제나 위산 억제제를 먹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럴 때는 위산과 소화 효소를 보충해 주어야 하며 그렇게 해야 소화가 잘 되고 흡수도 잘 돼서 피로도 덜해집니다. 신과일을 먹고 속이 쓰린 사람은 위 점막이 얇아지고 위염이 있는 상태이므로 신과일을 피하고 위장병을 고쳐야 합니다. 다음은 위산제 복용 방법입니다. 위산은 식사 직전이나 식사 도중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위산 캡슐이 식도에 붙어서 녹으면 식도가 쓰리지만 음식을 먹으면 밀려 내려가기 때문이죠. 이에 비해서 식사 후에 위산을 먹으면 위산을 식사 도중에 먹는 것보다 위산과 음식이 잘 섞이지 않습니다. 특히 저녁을 먹은 뒤에 위산을 먹고 바로 누워서 자는 것은 좋지 않죠. 위산 캡슐이 녹으면서 위벽을 자극하여 위염이 있는 사람은 속임없이 쓰립니다. 다음은 복용량입니다. 위산제는 처음에 한두 개의 캡슐을 먹고 난 다음 식사할 때 3캡슐, 그 다음에는 4개의 캡슐, 그 다음에 5캡슐로 차차 양을 늘려가는 게 좋으며 위장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으면 위산이 많아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는 알칼리성 과일을 조금 먹어서 중화시키거나 물을 조금 마시면 속이 편해지죠. 그러고 나서 다음번 식사 때는 캡슐 하나를 줄여서 자기에게 맞는 정량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개의 위산을 먹어야 한다면 한꺼번에 먹지 말고 조금씩 시간을 두고 복용하여 음식과 위산이 골고루 섞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량에 따라 위산 복용량도 조절해야 합니다. 위장의 위산 분비 기능이 되살아나고 소화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위장이 뜨거워지면 복용량을 줄여갑니다. 위산제를 자주 먹으면 습관성이 돼서 나중에는 위장의 위산 분비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생산되는 위산은 식사를 하면 무조건 위에서 능력껏 분비가 됩니다. 또 위산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호르몬처럼 대뇌로 연락이 가서 위산 분비를 중단하라고 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